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 정말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계속 좋아하면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좋아하는 걸 일로 삼는 순간 싫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5년간의 아주 생생한 분투기입니다. 음악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였던 차우진 작가가 TMI FM이라는 뉴스레터,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사업을 정말 맨몸으로 만들어 온 과정이 담긴 책 관점을 파는 일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뉴스레터로 돈 버는 법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건 미디어 산업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관점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정말 치열한 실험 일지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정말 흥미로운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항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시작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모두가 유튜브나 틱톡 같은 뭐랄까 숏폼으로 막 몰려가던 시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조금은 고전적으로 느껴지는 뉴스레터를 택했을까요? 영상에 비하면 파급력도 약해 보이고 당장 돈이 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시작점에는 사실 어떤 원대한 비전보다는 아주 절박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잡지나 신문 같은 종이 매체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작가는 그때의 심정을 망망해에서 천천히 침몰하는 배에 탄 기분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프리랜서 작가에게 쓸 지면은 말 그대로 일터인데 그 일터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전화가 오면 이번 주까지만 칼럼을 써달라는 이야기일까봐 숨부터 가다듬었다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일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공포였겠어요. 맞습니다. 무비위크 같은 인기 주간지가 하루아침에 폐관되고 120년 역사의 뉴스위크마저 종이 잡지 발행을 중단하는 걸 보면서요. 광고에 의존하던 기존 미디어의 수행 모델이 끝났다는 걸 피부로 느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스타트업에서 모바일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지식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어와 협업하면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어떤 돌파구를 발견한 건가요? 바로 내 글을 독자에게 직접 팔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퍼블리에서 음악산업, 판이 달라진다는 리포트로 펀딩을 진행했는데 그게 무려 1,200만 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때 확신을 얻은 거죠. 쉽게 말해서 출판사나 서점 같은 중간 유통사여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파는 2C,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모든 수익과 관계가 나한테 직접 들어오는 구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컨텐츠를 직접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도 막상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보통은 일단 컨텐츠부터 만들고 보는데 이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는 뉴스레터를 단순한 글쓰기의 연장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 비즈니스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한 게 아니라 사업의 기본 뼈대부터 아주 꼼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4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요. 4가지 질문이요? 네,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 왜 하는가? 즉 브랜딩부터가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브랜딩이라고 하면 멋진 로고나 그럴듯한 슬로건을 떠올리는데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브랜딩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뭐랄까 내면의 나침반을 만드는 과정으로 본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이걸 스스로 납득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였어요. 그 결과물이 TMI.FM. 맞아요. 말이 너무 많다는 자신의 단점을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로 유머러스하게 비튼 점도 재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게 텍, 미디어, 인포메이션의 약자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감탄했어요. 자신의 약점처럼 보이는 걸 오히려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누구를 위하는가, 즉 커뮤니티 전략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정말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는 독자를 찾는 게 아니라 발명하기로 결심해요. 잠깐만요. 독자를 발명한다고요? 그건 좀 오만한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마치 없던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뉘앙스잖아요. 어떤 맥락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발명의 의미는 새로운 관계를 정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모으는 대신 자신과 함께 성장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동료라는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한 책의 한 구절에서 큰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수로 인해 결정된다. 양보다 질. 그러니까 구독자 수, 퀀티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 덴시티가 중요하다는 걸 간파한 거군요. 100만 명의 좋아요보다 100명의 진짜 동료가 더 가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도 독특했어요. 뉴스레터를 먼저 발행한 게 아니라 뮤직 인더스트리 토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즉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었어요.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죠. 이 커뮤니티가 순식간에 1,500명 정원이 꽉 찰 정도로 성공적이었고요. 이렇게 관계의 밀도를 먼저 최대한 높여 놓은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뉴스레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와, 누구는 정해졌네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무엇과 어떻게, 즉 콘텐츠와 돈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좋은 커뮤니티가 있어도 수익 모델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이 어려운 퍼즐은 어떻게 풀었나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콘텐츠, 즉 무엇은 처음엔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뮤직 네터라는 좀 감성적인 컨셉트로 시작했어요. 일종의 심야 라디오처럼 밤에 홀로 일하는 창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의도였죠. 근데 몇 달 해보니까 이건 너무 소모적이고 이걸로는 수익화가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담은 콘텐츠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그럼 어떻게 모델은요, 단순히 구독료를 받는 것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는 이 사업을 지탱할 세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는 아카이브였어요. 디지털 콘텐츠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는 자산이고 그 축적된 시간이 곧 신뢰와 진정성을 증명해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둘째는 롱테일입니다. 단기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틈새 시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가치를 인정받는 스테디셀러처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고요. 마지막이 인디펜던트 정신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거대 자본이나 플랫폼에 기대지 않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의사결정권을 직접 갖겠다는 강한 의지였어요. 그래야만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이 이후 5년간의 험난한 실험을 버티게 해준 아주 든든한 플래그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 5년간의 여정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어떤 실험들이 있었나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수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가장 극적이었던 건 역시 가격 정책이어서요. 2021년에 월 1만 원으로 유료화를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뒤인 2022년에 구독료를 월 10만 원으로 무려 10배를 인상합니다. 월 10만 원이요? 뉴스레터 구독료가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격인데요. 구독자들의 저항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이걸 누가 돈 내고 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이 가격 인상에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파는 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통찰과 고밀도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깊이 고민할 동료를 찾아내기 위한 필터였던 거예요. 아, 가격이 필터 역할을 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상대로 구독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전체 매출은 2배로 늘어났어요. 더 중요한 건 남아있는 구독자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죠. 진짜 동료들을 찾아낸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럼 그 10만 원 모델은 계속 유지됐나요? 성공적인 실험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1년 뒤인 2023년에 다시 가격을 월 15,000원으로 내립니다. 10만 원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토론을 이끌어 보니까 커뮤니티를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던 거예요. 정작 자신이 가장 성장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커뮤니티 운영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독하게 리서치하고 글을 쓰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업의 방향을 관계의 밀도에서 다시 지식의 깊이로 수정한 겁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창작자로서 자신의 성장을 우선순위에 둔 결정이었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다른 결정적인 아하 모먼트도 있었다고요? 네, 어느 날 아침 일면식도 없던 카카오의 조수용 전 공동대표에게서 TMI.fm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밤새 글을 쓰고 지쳐있을 때였는데 그 메시지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와, 그건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겠는데요. 그 메시지 하나가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계기가 된 거네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 아, 내 진짜 고객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업계의 판을 짜는 단 한 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일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내용이 너무 어렵다거나 좀 더 쉽게 써달라는 피드백에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얻은 거죠. 오히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관점과 깊이를 더 밀어붙이기로 결심해요. 모두의 입맛을 맞추는 대중적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미식가들의 동네 맛집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상품은 인간의 고유한 관점과 통찰인데 수많은 정보를 요약하고 그럴듯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창작자로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법도 한데요. 물론 위기감을 느꼈죠. 근데 이 변화 역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직접 AI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리서치에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험해요. 구글 노트북 LM 같은 도구로 5분 만에 대화형 팟캐스트가 생성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AI로 월 1,000만 원 벌기 같은 구호에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한계를 느낀 건가요? AI가 만든 보고서 같은 글에는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직접 AI로 리서치하고 작성한 뉴스레터를 발행해봤더니 너무 길고 딱딱해서 보고를 위한 보고서 같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AI 시대의 창작자에게는 기술을 다루는 능력 이전에 두 가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재능의 자산화예요. 재능의 자산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자신의 재능을 사업 구조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창작자가 3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봤어요. 1단계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 재능을 활용해 돈을 버는 자원 활용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재능의 자산화예요. 자신의 재능과 결과물에 대한 권리, 즉 IP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영화음악가 한스 짐머나 작가 이스라처럼요. 그래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리더십이었죠? 이 부분이 특히
특히 인상 깊었어요. 더 똑똑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AI가 무한한 컨텐츠와 정보를 생성하는 시대에는 무엇이 옳고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을 따르는 소수의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이끄는 능력이요. 과거에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리더의 덕목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옳은, 즉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이 될 거라는 통찰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5년간의 여정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관심 경제의 시대가 저물고 소수라도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통찰 경제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나 좋아요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단 한 명의 동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상품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의 상품은 제 관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수만 명의 막연한 관심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관점을 알아봐줄 단 100명의 진정한 동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그리고 여러분의 창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